그런 살해 사건 이 부분을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미국 신문뿐만 아니고 한국 신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례했다. 남아공에도 모욕 외교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인 농부 살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오늘 또 후속 뉴스로 조선일보의 만물상에서 트럼프를 견뎌낸 남아공화국의 대통령,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기자들의 안목인 거죠. 시각. 그래서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성 언론과 상당히 다른 그런 논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여기 만물상에 트럼프를 견뎌낸 남아공 대통령, 이 제목 자체가 남아공 대통령은 선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라이다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뭐 젊은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내가 설득할 필요는 없으니까. 뉴욕타임스의 발행인이 자유로운 국민에게 자유 언론이 필요하다. 사실을 왜곡하는 데 1등 신문이 뉴욕타임스인데 발행인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선일보 크게 이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으로 한국 사람이 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가지고 반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고가. 생각이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트럼프를 견뎌낸 남아공 대통령 진짜 이런 문제를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조선도. 김진명 기자가 이날의 압권은 라마포사의 한마디였다. 트럼프 대통령님 저는 당신께 드릴 비행기가 없습니다. 누가 트럼프가 이런 남아공화국 대통령한테 비행기 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에는 참 제대로 된 신문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선전 매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선전 매체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여름 나온 기사가 뭐 이 정도입니다. 이날의 압권은 라마포사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트럼프 대통령님 저는 당신께 드릴 비행기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라이다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맨정신으로 살기로 해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오래오래 내가 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가 아니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5년 2월 2일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본인의 글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땅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농부들을 굉장히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급진 좌파 미디어는 이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원조를 다 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남아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완전한 그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제가 돈을 원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온 목적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 2월 25일부터 이런데 일관되게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특정 인종을 향한 여러분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북조선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북조선 여러분들 같은 동포도 관심을 가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냐. 그러니까 근대 시민이 아닌 겁니다.
내 밥그릇만 중요한 것이고 딴 사람 문제는 죽든 살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나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나갈 때 뭐죠?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대한민국에 죽어갈 때 미국의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3만 명 이상의 죽음을 당했고 미국 사람들이 이러면 한국 전쟁의 전비를 여러분들 대기 위해서 소득세를 올려서 전 국민이 돈을 여러분들 거두어 주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했냐 이야기죠. 예. 지금 이만큼 살 만큼 됐으면 남아공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여러분들 가깝게는 북조선의 인권 유리 문제도 목소리를 높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민사회 경험 안 했으니까 그냥 내 배에 밥 들어오는 거 왜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무시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일본이 안 먹었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것이고 프랑스가 먹었을 겁니다. 그때 그게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시조선이었지 않습니까? 20대 여러분 젊은 남자 여자 특히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구한말에 여러분들 19세기 말엽에 내한했던 이런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덕택이 일어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콜렐라 같은 게 여러분들 발생하게 되면 그저게 여러분들 싸가지고 어딥니까 지금 애국에 같은 데 다 여러분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날밤을 새서 이런 콜레라를 이런데 고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조선 사람들이 장안의 사람들이 뭘 느낀 겁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 동포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긍휼함을 느낄까? 그래서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감동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 이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싸우면 왜 이름들 개입을 하고 콩고하고 누구가 싸우면 또 왜 개입하겠습니까? 긍휼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동포들이 죽어나간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 선거가 이름들 완전히 그냥 망했는데도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내 배에 이런 밥 들어오는 거 외에는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만세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 한 번도 소개하는 여러분 주류 언론들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거짓말쟁인 겁니까? 뭐 라마포사 대통령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우리는 비행기를 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압권이라고 에라이 인간들아.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수백조 여러분들 재산 가지 않습니까? 뭐가 아시아가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문제를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는 본인이 자란 나라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더라도 평생 동안 그 나라를 기억하죠. 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졌더라. 17살까지 그 나라에 컸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140개가 있다 이야기죠. 넬슨 만델라에게 지금처럼 인종차별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인종차별 정책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 이런 인종차별은 레이시즘이에요. 인종차별을 여러분들 바른 그런 거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거지 않습니까? 레이시즘 in South Africa now.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인종차별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가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하버드 문제를 왜 공병호 TV에서 자주 다루냐. 그게 여러분 미국의 캠퍼스 내에 인종주의가 성행하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이러면 하버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근대화가 되고 근대 시민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자각뿐만 아니고 자유와 책임과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을 여러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장합니까? 적에도 위성 우주선인 스타링크로부터 남아프리카의 수백만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스타링크를 가동하는 것을 남아프리카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여러분들 정부 사람들은 남아프리카의 사람들이 seeking the truth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앱스토어의 넘버원이 트위터입니다. X입니다. 왜?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seeking the truth 진실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의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seeking the truth 진실을 추구해야 사실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레이시즘. 여기 한 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건 간에 인종주의 어떤 종류의 인종주의라는 것은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백인에 대한 정오라는 것은 인종주의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이런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인종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이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연령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인종주의니까. Any type of racism 어떤 종류의 인종주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라마포사 남아공화국 대통령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컬럼비아 대학의 이런 반유대주의를 다루는 겁니다. 유대인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이런 다루는 게 아니고 레이시즘은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못된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의 채용이라든지 입학 과정에서 DEI 다양성 정책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에서 보면 스페인에서 유대인을 쳐내고 난 다음에 스페인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이 거의 생산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옥수수의 95.3%, 밀의 98.7%, 면화의 97.6%, 감자의 99%, 토마토의 91.4%, 콩의 96.9%, 소의 66%. 여기에 오늘 윌럼 펠젤러 어제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찾아낸 겁니다. 이게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주 전통적인 풍경일 겁니다. 윌럼 펠젤러 아프리카너 커멘테이터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네덜란드계 후손일 가능성이 높죠. 유튜브도 여러분들 운영하고 어제 시간을 좀 내가 이런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남아공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그런 대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자행되는 백인 농부들의 살해 사건을 공론화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과 그의 그런 사절단들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누구도 여러분들 주류 언론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라이고 라마포스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독립운동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점잔을 유지했다 이런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역질이 나는 기사들을 제가 매일 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정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CNN 방송에서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옹호하시는 한 분 왼쪽 분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분은 스캇 제닝스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전직 관료도 지냈고 상당히 라이트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류 언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제노사이드 백인 인종 청소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들이 살해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다 이야기죠. The fact is a white farmer in South Africa.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백인 농부들이 살해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그게 팩트다 이야기죠. 그거를 제노사이드다 인종청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사람이 죽고 있는 거다 이야기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쓸 수 있냐. 1000명 죽으면 인종청소로 부를 거냐 2000명 죽으면 인종청소로 부를 거냐 30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터미널로지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인 농부들이 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대학살이라고 당신이 부르든 말든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농부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용어에 만족하려면 앞으로 몇 명을 더 죽여야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대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가슴 속에 seeking the truth, seeking the fact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부산물로서 바이 프로덕트로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무슨 할 짓이 없어가 이걸 추구하겠냐 궁금한 겁니다. 남아공의 백인 농부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건데 주류 언론들은 전부 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사실이 뭐냐. 일론 머스크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동기가 없다면 정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애정밖에 없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한다. 아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나간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장문으로 써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CNN이 전부 다 덮는다. 뉴욕타임스가 전부 다 덮는다. 조선일보가 전부 다 이러면 덮는다. 그러면 이게 쌈싱롱 뭐가 틀린 게 있다 이야기죠. 여기가 보시게 되면은 기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살해당한 그런 매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겁니다. 화이트 클로스 모누먼트 과거 10년간 이 110자가 기념비에 매년 추모 행사 후에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해당한 백인 농부들을 추모하기 위한
백십자가 기념비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게 돼서 진짜 행복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살해당한 백인 농부들의 가족들입니다. 2023년도 추념일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묘지는 아닙니다. 묘지는 아닌데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름을 기재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념 공원을 만든 겁니다. 묘지는 아니고 묘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 백십자가입니다. 큰 백십자가.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2023년도에 미모리얼 데이 추념일에 이런 후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추모를 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화이트 클로스 기념비의 연례 기념비에 추념한 이후에 이 기념비가 마침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들은 2023년 추모식에서 그동안 희생된 백인 농부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윌리엄 펠철레에서 이거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기념비입니다. 각 여러분들 십자가는 살해당한 백인 농부들을 뜻합니다. 이 특히 네덜란드계 후손 프랑스계 여후손들로 구성된 아프리카너들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모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 이게 묘지는 아니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 살해당한 사람들 이름을 해가지고 3,000기 이상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남아공에서 여러분들 남아공에서 위터클루스 모누먼트입니다. 이게 아마 아프리카 언어 모양입니다. 아프리카너에 사용하는 언어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백십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거대한 기념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념비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백십자 기념비 2020년 9월 19일 조성이 2020년 9월 19일이 되는 모양입니다. 농장 공격에 사망한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를 기리며 기념비는 2019년 6월 16일에 1000개의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살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남아프리카. 여기 이제 아프리카너어로 이렇게 아마 그분들이 화란어라든지 영어를 결합해가 이렇게 아프리칸스어를 사용했네요. 이 백십자 기념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해 있고 농장 공격으로 사망한 백인 농부들을 추모하기에 세워진 곳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림포포 또는 하우텐 근처의 농촌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 이 기념비는 2019년 6월 16일에 처음 세워졌고 2020년 9월 19일 추가적인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농장 공격, 농장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농장 공격으로 희생된 백인 농부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 공원입니다. 묘지 공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1000개로 세워졌는데 3000명 이상의 백인 농부가 살해돼가 지금 한 3000개 정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살해된 백인 농부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묘지는 아니고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는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110자가 기념비 3,000개 이상의 여러분들 살해당한 사람들의 을 추모하는 그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라마포사 대통령은 그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들은 바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가식적인 겁니까? 나도 그걸 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pretend he never heard of it.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로 찾으면 다 나옵니다. 구글로. 내가 이게 여러분 들어가서 찾아본 겁니다. 위클루이스 모누먼트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십자가 공원이 구글로 다 이름 추적이 됩니다. 구글로. 여러분 이렇게 다 추적이 되어 있는데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유골을 화장해서 꼽은 건 아니고 십자가만 꼽은 겁니다. 묘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소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 이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데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라마포사 대통령이 pretend he never heard of it 그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이는 폼을 잡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렇게 하면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라마포사 대통령이 뭘 마지막까지 냉정함을 유지했다 이런 논조가 전부 다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 기사가 다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지. 구글 이름 얼스를 사용하게 되면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구글 얼스의 이름 추적해 나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 위치의 이름들 도로망까지 다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도 한 국가의 이름들 3,000명 정도가 살해당했는데 라마포스 pretend he never heard of it. 답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하고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은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뭐 pretend he never heard of it 그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언론들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위에 PLAASMOORD가 백인 농부 살해란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PLASMOORD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농장 공격 농장 살인 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장 공격 농장 살인이라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이. 이게 이름도 아마 보어인 이 사람들 보어인이라고 부르죠. 17세기 이름 정착했던 보어인들이 이름들. 그래도 보어인들이 이름 정착을 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한 명 한 명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구글 얼스로 가지고 다 추적이 가능한데 나는 모른다. 이게 백인 농장 여러분 살인 사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프리카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110자 기념비 110자 기념비 플러스 무대 기념비는 이게 플러스 무대라고 부르네요. 플러스 무대. 백인 살인 이런 뜻인 백인 농장 살인 이런 것을 플러스 무대라고 부르네요. 플러스 무대. 플러스 무대. 이게 나오네요. 플러스 무대. 플러스 무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념비는 모코파네와 폴로카네 사이에 N1 1번 고속도로를 따라 이스트베르크라는 언덕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름세 가문의 사유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살해된 백인 농부들의 묘지 여부 110자 기념비는 실제 묘지는 아닙니다. 이곳에 세워진 3,000개의 신생 금속 십자가는
1994년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농장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격은 백인과 흑인 농부 모두를 대상으로 했으며 십자가는 희생자 한 명당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 이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백인이라는 거죠. 예. 예? 플러스 문해, 백인 살인. 예? 자, 여러분 오늘 궁금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그거를 이제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지는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데 어떻든 인종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유학생 받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버드에다가. 법을 어겼으니까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외국 유학생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표면적으로 보면 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가 뭐 이 기사를 그냥 제대로 다뤘네요. 트럼프 정부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유치 자격 박탈, 재학생들도 떠나야 된다. 큰 조치인 거죠.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뭐 그렇게 리더십을 크게 갖고 있는 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외관상. 뭐 교수 출신이니까 뭐 그런 큰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트럼프 정부가 여기 이제 모든 여러분들 유학생들은 F1 비자를 받지 않습니까? 비자 종류 가운데. 그러면 I-20 흔히 I-20라고 그렇게 하죠. 입학 허가 증명서입니다. 그 입학 허가 증명서를 받아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출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관장하는 부서가 미국 국토안보부입니다.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S 여러분들 오케이를 해줘야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홈랜드 시큐리티. 하버드의 학생과 교환 교수 프로그램을 디서티피케이션 인정하지 않는다. 불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5가지를 충족시켜야 당신들에게 외국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교환 교수를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런 크리스티 노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인 멋있네요.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유학생을 인정 취소 권리가 있는가.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버드나 이런 명문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행정부를 편을 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합법적이냐 그렇지 않냐는 문제를 보는 거죠. 미 국토안보부 소관입니다. 학생 비자를 허락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 국토안보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으면 하버드가 아니라 우하버드라도 외국 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다고 5월 10일 밝혔다. 대학에서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 미국 국토안보부의 공식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를 못하게 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부 안보부 장관은 하버드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정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대학은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P 인정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생 자격 증명서인 I-20를 발급할 수 있다. 노암 장관은 학교 측이 행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양성 행평성 포용성 DEI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캠퍼스 내에 반이스라엘주의에 대한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위법 행위와 기타 범죄에 대한 기록을 국토안보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버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가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하버드가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여기에 노암 미국 국토안보부의 장관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서한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다음에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내용을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유학생 F1, M1 비자를 등록하려는 대학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tudent and Exchange Visit 프로그램 SEVP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F1 또는 M1 비자를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교육기관은 예외 없이 모두 다 SEVP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인정은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 단속국 IC가 관리하고 학교가 유학생 비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법적 절차를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는 적법 절차를 분명히 따져야 되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의 리더십 자체가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버드가 국토안보부의 요구 유학생의 징계 기록 및 시위 참여 정보 제출을 거부하고 캠퍼스 내의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 및 친하마스 활동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새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기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교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존 외국인 학생들도 학교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큰 그런 정책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외국인 학생들은 전학하지 않으면 합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버드 트럼프 행정부의 9개 요구안을 이미 제시를 했고 거기는 예를 들면 DEI 정책의 폐지 캠퍼스 내에 시위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불허하는 것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에 대한 그런 징계 사유라든지 시위 참여 여부에 대한 기록들을 달라고 한 거죠. 9개 요구안을 제시하니까 하버드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건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보조금 22억 달러를 일단 중단하고 그다음에 추가 연구지원금 4억 5천만 달러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하버드 면세지 박탈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교수들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항상 제가 누구를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는 물론 중요하지만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과 기관들 단체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법적인 책임이 있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엘리트 대학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념을 지지하는 마치 좌파의 성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교수를 채용하고 학생들을 여러분들 입학을 시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제기가 되려면은 비영리 단체이자 하버드 대학의 이름 설립 취지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은 받고 행동은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방종과는 다르다 이야기죠. 그건 책임이 있어야 된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딱 나가고 나니까 바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여러분 연방 판사가 하버드에 손을 들어줍니다. 연방 판사가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이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걸 금지시키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뜬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연방법원의 판사가 홀트 중지시키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하버드 대학이 외국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금지시키다는 거죠. 금지시키라는 그런 조치에 홀트 중지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판사가 연방 판사가 일단 14일 동안 중지를 시켜준 겁니다. 여기에 연방 판사가 임시 금지 명령을 발령을 한 겁니다. 행정부의 조치가 14일 동안 홀트 중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연방 판사가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방해할 권리가 있는가. 지금 이게 한참 미국에서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여러분들 밖으로 내보냈는데 연방 판사가 브레이크를 걸면은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여러분 당선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당선되면은 미국 남부 국경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이 되면은 미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현저하게 줄이겠습니다. 추방시키겠습니다. 그 어젠다를 약속하고 국민들의 표를 얻은 선출직 권력인 겁니다. 선출직 권력인데 선출되지 않는 여러분들 연방 판사가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이런 추방을 블락을 시키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냐. 그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많이 되는 거죠. 아니 선출직 공직자가 여러분들 당선됐는데 선출직 공직자가 여러분들 본인이 정한 법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계엄권을 행사했는데 계엄권 유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이 그거 여러분들 문제 있다 해가 여러분들 쫓아내버린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다 우리한테도 해당하는 겁니다. 미국 연방판사 앨리스 블로스가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학생 모집을 금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임시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발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하버드 대학교가 당분간 국제학생을 계속 모집하고 등록할수록 허용했지만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해결책은 국토안보부 부차관 트리샤 맥멀리는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하는 거죠. 5월 29일 날 예비 금지 명령 심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게 중요한 모임이죠.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하버드 측에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연방정부가 상급심에게 이런 항소를 하겠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행정권한은 선출직 권력이고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대통령 위에 판사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연방 판사의 임시 금지 명령은 14일간 유효하고 5월 29일 날 심리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만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이제 항소를 제기해 가지고 2심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예비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5월 29일 날 예비 금지 명령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 그 판사가 하버드 쪽에 여러분 손을 계속 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어필 항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급심이죠. 연방 항소법원 상급법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불법 체류자 문제 같은 걸 다루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가 참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이 2심에서 다루지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이런 연방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또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버드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많죠. 행정 권한을 갖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에 돈을 버는 일은 도와줄 수 없지만 괴롭힐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행정 조치를 통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제학생 모집을 제한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또 이제 하버드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막 도착한 뉴스입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노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해외 유학생 여름 모집 중단에 대해서 반응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루는 것은 미국도 여러분 엘리트 대학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교수들이 대부분이 진보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미국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활동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하고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고 반유대주의 유대인을 옹호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지매하거나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그런 움직임이 심각한 거죠. 이제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서 외국 학생에 대해 조치하는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대단히 잘못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최재원 님이 워싱턴 DC에 체류한 경험이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 반이스라엘 운동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극좌파들의 반유대주의 폭력 선동과 DEI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밖에 없는 이 고학력자들의 도시 파티나 리셉션에 참여해 보면은 워싱턴 DC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가리키며 요즘 젊은이들은 왜 몰려가 시위하지 않고 가만 놔주냐 식의 정오 가능한 선동을 자주 듣곤 합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DC에는 좌파 색채를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많죠. 그러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10월 7일 학살은 거의 아무도 관심도 없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 7일 날 여러분 1200명 상당을 지금 학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주류 언론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워싱턴 DC에 체류한 최재원 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10월 7일 학살은 누구도 언급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 평가를 같으면은 대학 내에 유대인이나 친유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도서관을 장악했던 그런 시위대들이 절대 평화 시위를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콜롬비아 도서관을 점령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반이스라엘 그룹은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하는 2명의 아주 젊은 분들을 쏴 죽인 그런 천인무도한 그런 테러 행위를 프레이저 찬양합니다. 그 행위는 단결과 사랑의 행위다. 이게 뉴욕 포스트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이름 갇혀 있으면은 하마스를 동조하는 사람은 하마스의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지중해 다 쓸어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공존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러분들 하마스를 인정하겠습니까? 콜롬비아 여러분 시위대는 절대로 자기 속리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속리는 이번에 젊은 아까운 2명의 주 이스라엘 이름 대사관 스태프를 살해한 총격을 가한 사람들하고 생각과 행동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름 내부의 채팅장에서 나온 것은 트럼프 지지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차별하자. 이런 대학에 왜 연방정부가 23억 불이나 이렇게 돈을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이분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 포스팅을 하신 분은 빌 에커만입니다. 빌 에커만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빌 에커만은 현재 하버드의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빌 에커만은 여러분들 큰 자산운용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포스팅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여러분들 물러날 때까지 나는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괴롭혀야 된다. 트럼프 서포터를 하버드 내에서는 트럼프 여러분 지지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계속 괴롭혀야 된다. 그들이 클럽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친구도 사귀지 말고 그들과 데이트도 해서 안 된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버드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대학에서는 공정함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토레랑스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들어주거나 관대한 부분을 가르쳐야 돼. 이게 완전히 이념화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격한 표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대학은 공정과 정의와 관대함을 가르치는 거지 결론을 정해놓고 이런 학생들을 다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반유대주의를 확산하고 이런 반트럼프를 확산하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버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분 이야기가 왜 우리가 납세자 세금을 몇십억 불이나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 지원해야 되냐 하버드가 무슨 하늘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캠퍼스 내에 친트럼프 사람도 있고 반트럼프 사람도 있고 친유대 사람도 있고 반유대주의도 있고 서로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상대방을 뭡니까 이지매라고 공격하고 이러니까 손을 봐야겠다 이런 트럼프가 이런 작심을 하고 나선 겁니다. 빌 에커만이 이런 기부를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그러나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학이 정당처럼 돼버린 겁니다. 선입견과 편향성을 학생들에 가르치는 것은 대학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 학교들도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번에 6월 3일 이런 정권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또 얼마나 분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상대방을 죽이고 뭡니까 감방에 쳐넣고 이런 그렇게 할겠죠.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분은 이제 딱 외모를 보니까 유대 혈통 같습니다. 엘리아나 골딘 콜롬비아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분들 이런 이야기는 현재 미국의 대학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에서 개인적으로 직면했던 반유대주의 공격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의 교내 신문인 스펙테이터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통주의시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의 견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은 엘리아나 골드빈 씨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nti-Semitic Attack, 반유대주의 공격을 콜롬비아 대학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접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여러분들 교내 신문인 스펙테이터에서 정통주의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날아간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서 안 된다. 콜롬비아 대학 내부의 심각한 반유대주의 분위기는 옳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미국 사회가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인종주의는 처음에는 반유대주의를 향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아시아계를 향할 수 있고, 다음에는 백인을 향할 수 있고, 다음에는 뭐죠? 아랍계를 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어났던 도서관을 점령했던 반이슬람 이야기는 결국은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대사관의 두 젊은 사람을 쏘아 죽였던 그 총격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해서 안 되는 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콜롬비아 시위운동에 폭력적인 반유대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을 때 콜롬비아 대학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를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사람이 그의 집에서 75만 달러와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티파다를 세계화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 폭력운동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선거 공정성이 훼손돼가 당선이 안 됐으면 미국도 상당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정상궤도로 복귀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워낙 반트럼프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학생이 이야기한 유대계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 도서관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정통으로 반유대 폭력주의자들이 있다고 우리들이 경고했을 때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5월 10일 날 타렉 바르주크는 FBI가 자신의 집에서 75만 달러와 무기, 반유대주의 및 친테러 문자로 가득 찬 휴대폰을 발견한 이후에 구금 상태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그는 3차례에 걸쳐 유대인을 폭행한 혐의로 연방정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절대 순수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름 등장하는 것이 인티파다 혁명입니다. 인티파다 혁명. 반유대 폭력운동입니다. 이게. 유대인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게 CNN 방송에서 이분이 아마 콜롬비아 대학 출신인 모양입니다. 이분이 총격 현장을 이번에 이스라엘 대사관에 2명의 아주 아까운 젊은 분 총격 현상을 확인 사살도 했더군요. 얼마나 정오심이 있었으면. 그 여성분을 그냥
그냥 따라가면서 확인 사살을 했더군요. 그 현장을 목격한 분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총을 쏜 사람의 정신세계하고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을 점령해 가지고 반이스라엘 운동을 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인디파다 혁명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그냥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폭력운동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레드웨이브 프레스 여러분들 CNN 방송의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어젯밤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찍은 2명의 잔인한 살인을 직접 목격한 전직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은 그의 눈에서 본 것이 콜롬비아 대학교 친하마스 테러 지지자들 눈에서 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티파다 혁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총을 쏜 사람이 외친 것과 동일합니다. 조나단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졸업생이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친하마스 이름들 테러 집단이 콜롬비아 대학의 도서관을 점령하면서 직접 이름들 목격한 겁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정신세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전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나단 앱스타인 이름들 CNN에 답합니다. 제가 총을 쏜 사람 눈에서 본 것은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위해 콜롬비아 대학에 갔는데 총을 쏜 사람 눈에서 제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도서관을 점령한 모든 시위자의 눈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워싱턴 DC의 2명의 젊은 이스라엘 대사관 스태프를 이름들 쏘아 죽인 범인과 콜롬비아 대학 이름들 도서관을 점령했던 친하마스 시위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왜 나섰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엘리트 대학들을 한번 청소를 해야 하지 않고서 안 되겠다고 왜 나섰는가 이야기죠. 이런 것은 절대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세상이 거짓과 사기가 횡행하는 겁니다. CNN 이름 호스트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쪽 여러분들 친화적일 테니까 묻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콜롬비아 대학의 시위대는 끔찍한 일을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이 조나단 에스타니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냐? 인티파다 혁명을 요구했다는 거죠. 인티파다 혁명이 바로 어제 총을로 2명의 젊은 너무나 아까운 꽃다운 나이에 2명의 젊은 이스라엘 스태프를 죽인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 CNN 진행자가 이런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런 인터뷰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다시 여러분들 하지만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일에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과 이 사람 같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바 걱정이 되시나요? 물으니까 그들은 인티파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인티파다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인티파다가 뭐냐? 폭력운동입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뭐죠? 지중해로 다 몰아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앱스타인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일부 시위자들이 인티파다 혁명을 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시위자와 용의가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다고 주장합니다. 인티파다 아랍어로 봉기 또는 저항 폭력운동입니다. 이스라엘 건절 유대인 건절 폭력운동인 거죠.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공존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기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계 학생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니까 2023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73%의 유대인 대학생들이 반유대주의를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됐고 그리고 괴롭힘, 기물파손, 폭행, 폭언 등이 400% 증가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유대인을 특별히 미워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니고 레이시즘 인종주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곧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죽여야 될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성행하고 특히 몇몇 학교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겁니다. 보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 뉴욕 대학, UC 시스템, UCLA, UC 버클리, 여기 보시면 전부가 뭐죠? 좌파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저는 이런 데서 못 살 것 같아요. 숨이 막혀가지고. 매사추세츠,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인 겁니다. 누구를 이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매사를 볼 수가 있어야 안 되겠냐. 반듯함이라는 이야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학 캠퍼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정함을 반듯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덕목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여러분들 오는 모든 수출 상품에 대해서 50%를 때리겠다. 오늘 주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유럽연합이 녹록하게 좀 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톰 뉴스에 트럼프는 유럽연합과 아이폰에 대해서 새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당장 여러분들 또 관세전쟁이 여러분 확정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오늘 좀 흔들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만에 보는데 EU하고 여러분들 아이폰에 세금 때리겠다. 유럽연합 관세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6월 1일부터 50%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손을 완전히 볼 모양입니다. 유럽연합은 협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결성된 유럽연합은 다루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금전적 무역 장벽, 금전적 조작, 불공정하고 부당한 미국 기업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연간 2억 5천만 달러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맞죠? 단시 2억 5천만 이것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논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럽연합하고 이런 협상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따라 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대해서 50%의 직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야 너희들 말 안 들어? 50%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50% 어마어마한 거죠. 50% 때려버린 겁니다. 이제 처음에 20% 때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90일 동안 유예가 됐는 거. 그렇게 10%만 지금 이제 기본 관세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럽연합 측에서 좀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버티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처음에 20%를 때렸는데 90일 유예를 하고 이제 10%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중국을 대하는 걸 보니까 뭐 좀 녹록할 것 같으니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된통 맞은 겁니다. 바로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6월 1일이라는 것은 잘 봐야 되는 거죠.
상대를 읽어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죠. 애플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애플사의 팀 쿡 CEO에게 미국에서 판매될 아이폰이 인도나 다른 곳이 아닌 미국에서 제조 및 제작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플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폰을 만들면 25%의 관세를 미국 정부에 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at least 25%. 기술적으로 뭐 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겠죠. 기사를 보니까 스캇 벤센트 재무장관은 금요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가 애플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는, 그러니까 애플에 들어가는 두뇌에 해당하는 칩을 애리조나나 이런 데 위탁해 가지고 TSMC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립 라인의 일부분을 미국에서 유지하라 이야기죠.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는 반도체 외부 생산입니다. 애플의 부품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애플이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반도체를 미국 내부에 설계부터 시작해 생산 라인을 다 갖고 싶다는 겁니다. 벤센트는 이번 주에 쿡 CEO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일부 아이폰 제조를 미국으로 이전한 것은 가능하지만 아이폰 부품의 전체 스택을 구축하고 미국에 조립한 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던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으로 애플의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에 유지하면 정치적 승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애플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익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애플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95불 정도 되면 많이 떨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은 260불 때까지 갔던 애플 주식이 195불까지 떨어진 거죠. 물론 뭐 이때는 관세 발표될 때 더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보시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195불까지.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808까지 떨어진 거죠. 주가가 이런 많이 오늘 떨어진 겁니다. 스마트 기기 생산 라인 자국에 있어야 됩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애플이 핵심 반도체 칩을 애리조나에 생산해 가지고 칩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조립 라인의 일부도 미국 내에 가져라는 이야기죠. 미국산 아이폰이 아니면 뭐 다 관세 최소 25%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하든 아니면 인도에서 하든 간에. 애플이 이익이 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겠죠. 네, 영국하고는 뭐 관세 협상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영국하고는. 네. 자, 여러분 이제 국제뉴스 마치고 다음엔 여러분들 기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AI 스타트업 가운데서 손에 꼽을 만한 회사가 오픈 AI, XAI, 엔슬로픽, 퍼플렉시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초 모델, 추론 모델 이런 개발에서 큰 실력을 발휘한 그런 AI 스타트업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엔슬로픽은 클로우드란 모델로 유명한데, 클로우드란 모델은 뭐 기초 모델 이런 것은 크게 여러분들 두각을 못 나타냈지만 코딩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엔슬로픽. 여러분 오늘 이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슬로픽사가 한두 달 전에 이제 앞으로 자기들은 기초 모델 같은 부분에 주력하지 않고 자원의 상당 부분을 본인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추론 모델, 지금 용어로 하게 되면 AI 코딩 에이전트 개발에 화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밑에 부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을 맡기면 여러분들 엔슬로픽 AI 코딩 에이전트가 7시간 동안 혼자서 작업하는 겁니다. 자연어로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여러분들 요구한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2, 3일 전에 소개했던 비동기 자기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다 모아 가지고 수정보완해가 최종 작품을 7시간 동안 여러분 걸려가 작업을 혼자 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AI 코딩 에이전트가 혼자서 7시간 여러분 작업하게 되면 얼마나 고난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그럼 그 전에 클로우드 3.5 모델은 45분이 맥시멈이었다고 하거든요. 7시간까지 하는 겁니다. 7시간까지. 7시간 작업도 한 개 작업이 아니고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 개 작업을 그냥 돌려놓으면은 한 사람은 7시간, 한 사람은 5시간, 한 사람은 4시간 정도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엔슬로픽 클로우드 오퍼스 4 출시 세계 최고의 코딩 모델 여기 출연하신 이 천재급 여러분들 젊은 엔지니어들 세 분이 한 분은 그냥 여러분들 심층 논문 쓰는 거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은 코딩 또 세 번째 분은 뭐 마케팅 분야의 여러분들 업무 이 세 가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브리핑하는 걸 봤는데 7시간 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AI 코딩 에이전트가 등장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슬로픽사는 전통적으로 코딩 분야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AI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런데 성능을 어마어마하게 개선한 걸 만들어낸 겁니다. 엔슬로픽의 강점인 코딩과 도구 사용을 통한 에이전트 기능 등의 큰 발전을 이뤘는데 이번에 나온 모델은 클로우드 4 오퍼스, 클로우드 4 소네트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코드 작성까지 지금까지 엔슬로픽 개발한 가장 강력한 AI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7시간 동안 코딩 개선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수천 단계 이런 프로그램을 다 짜는 겁니다. 이전 모델인 소네트 3.7은 45분 작업이 맥시멈이었습니다. 그걸 7시간까지 늘린 겁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여러분들 시작할 수가 있고 비동기 작업 중간에
오다를 내린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고민을 해서 전부 다 해서 최종 완결된 제품을 딩동댕 끝났습니다 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또 거기에 수정작업을 시키면 또 수정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테스트를 보니까 여기 코딩 그다음 터미널 코딩 전부 다 거의 최고 수준이네요. 이번에 나온 모델이 오픈 AI의 O3나 클라우드 소네트 3.7 제미나이 2.5보다 훨씬 더 앞선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천재들이 대단한 겁니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 순차적 사고와 즉각적 반응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비추론 추론 하이브리드 모델, 본인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추론 모델을 돌릴 수도 있고 비추론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작업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메모리 기능. 그러니까 다음 작업 시작할 때 개인이 작업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작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죠. 복잡하고 장시간 실행되는 작업과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의 지속적인 성능을 제공한 세계 최고의 코딩 모델입니다. 7시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님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네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은 수명이 다 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라의 외관은 선진국 문턱에 와 있으나 민도는 중진국에 사전투표를 못 막은 것이 앞으로 한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바깥에서 보시니까 훨씬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겠네요.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네요. 뷰에노 팡님께서는 텍사스는 아주 괜찮습니다. 이미 제 지인이 라스베가스에서 카 리페어를 하다가 텍사스로 이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추론 선택할 수 있고 비추론 선택할 수 있고 추론하면 시간이 좀 덜 걸리죠. 하이브리드 모델 복잡한 장기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현존 세계 최고의 코딩 모델인 겁니다. 참 여러분 세상이 주 4.5일제 내친 김에 주 4일제 하죠. 뭐 손가락 빨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월 7일자 기사입니다. 구글 제미나이 최신 버전으로 최초로 엔스로픽 코딩 실력 능가. 엔스로픽의 클라우드를 제미나이가 최초로 능가했다는 소식이 5월 7일인 겁니다. 크게 나왔습니다. 5월 7일 5월 23일에 여러분들 엔스로픽 역대 사상 최고의 코딩 에이전트 출시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 4일째 하면 박살이 나는 거죠. 유럽 꼬라지 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5월 7일 날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 발표 코딩에서 처음으로 엔스로픽 3.7 소네트를 앞서는 성과를 기록하다. 우리가 만든 최고의 코딩 모델입니다. 5월 23일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5월 23일 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63점을 받았는데 제미나이가 5월 7일 날 79.4 80.2까지 여러분 올라가는 성적을 25.3 50 41.3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제미나이 2.5를
5월 7일 날 발표한 모델이 5월 23일 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야, 요즘 이제 앞으로 젊은 분들은 어떻게 살지 참 대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프로그램 언론이 악마로 만들지 않습니까? 악마로. 트럼프 대통령도 악마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기사들도 전부 다 부정적인 기사들인 거죠. 모든 출발이 다 미국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미국의 아틀란틱이라는 여러분들 상당히 좌파적 색채가 강한 언론 보시기 바랍니다. The Decline and Fall of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몰락과 추락, 마이클 실러, 애슐리 파크, 5월 20일 날 기사입니다. 거의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죽으라고. 일론 머스크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사라지면은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언론이 선입견을 갖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만든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한 분이 분노해 가지고 토선트 프로치나우라는 분인데 굉장히 장문의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일부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입니다. 도대체 언론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일론 머스크의 쇠퇴와 몰락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일론 머스크를 비방하려는 대서양의 시도가 아니고 애틀란틱지의 시도는 모든 신뢰를 잃은 출판물의 편견을 수치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헤드라인을 진실을 반영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흥망성쇠, 이 선구적인 천재인 일론 머스크는 경멸할 가치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그의 비할 데 없는 공헌에 대한 미국과 전 세계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애틀란틱지의 씁쓸한 서사는 내러티브는 그 사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산업을 재편하고 미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일생일대의 인물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열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이 망할 놈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에 대한 머스크의 끊임없는 노력은 전기자동차, 우주탐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혁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백만 명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조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정부 효율성 부서에 대담하게 근무한 것은 와싱턴에 비대해진 관료제의 정면을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확고한 엘리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700억 달러의 저축을 파악하고 수년간의 낭비로 마비된 연방 시스템의 체기를 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애틀랜틱지의 이러한 노력을 조롱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의 의제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어떤 내러티브를 여러분들 사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미국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노력은 모든 납세자들의 선물인 더 날씬한 정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조리정리한 글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보면은 한번 전문을 소개할 만큼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분노해가 쓴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예? 이 여러분들 엉망진창인 놈. 그런데 디 애틀란틱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일론 머스크를 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 로간, 아론 로즈라는 사람은 대단히 여러분들 우파 색채가 강한 그런 팝캐스트들인데 말하지 않습니까? 한 연구는 말합니다. 레가시 미디어, 주류 미디어의 96%가 일론 머스크를 네거티브하게 묘사합니다. 레가시 미디어는 항상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별로 뭐 흔들릴 거 없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겠죠. 왜 사람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 잘한다 하면 더 신이 나는데 맨날 이런 언론들만 펼치면 다
자기를 이상한 사람을 묘사하니까. 주류 언론들 메인스트림 미디어 MSM의 내러티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진짜 나쁜 놈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언론이 아니고 완전히 프로파간다 선전진 겁니다. 미국 언론만 이런 게 아닌 거죠. 대한민국 선거 문제 없다. 음모론자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밥을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매일 거짓말을 때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또 열을 받아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은 제가 일론 머스크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하는 게 아니고 주류 언론들이 의제를 설정한 다음에 거짓말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지 내러티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냥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 일론은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몰락은 이런 것입니다. 스테파니 타일러란 분이 몰락하는데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몰락한 증거가 아니죠. 메가팩도 많고 기가 팩토리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고 주가는 오르고 이런데 이게 몰락하냐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지. 사람이 의분이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을 만나게 되면은 구역질이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이런 걸 들으면은 올바로 볼 수 있게끔 일론 머스크가 걸출한 여러분들 사업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자기 철학을 이야기 저 기술자입니다. I'm technologist. 저는 로켓도 만들고 차도 만듭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또 만듭니다. 저는 제가 세운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람들이 즐겁게 엔조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쁨을 느낍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엔지니어인 겁니다. 엔지니어를 사기를 못 치죠. 엔지니어 사기를 치게 되면은 엔지니어로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매일 저주를 이런 때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라면 한 분이 정리 잘 해놨네요.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뭘 했냐. 테슬라의 헤드쿼터 본사와 공장들 스페이스X의 시설과 발사대 스타링크의 수술 스타링크의 오퍼레이션 스페이스X의 텍사스 스타베이스시 굴을 뚫는 보울링 컴퍼니의 터널 이건 다음에 앞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뉴럴링크의 두뇌 칩 임플란트 작업 XAI의 AI 분야에서 이니시티브 트위터를 인수해서 X의 디지털 인플루언스 표현의 자유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가치를. 언론들은 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개화되고 계몽돼서 더 여러분들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부 다 욕을 하고 헐뜯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여러분 열받아 가지고 잘 정리해놨네요. 일론 머스크 그동안 뭐 했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서양에 여기에 영국 그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여기에 페로 제도가 있습니다. 페로 PAROE 아일랜드 한 5만 5천 명이 사는 데인데 대서양 한가운데입니다. 여기 대서양 한가운데 이런 데죠. 관광객도 많이 찾고 5만 5천 명 정도입니다. 덴마크령이고 자치령입니다. 페로. 여러분 여기에 스타링크가 연결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덴마크 자치령
페로 제도에 드디어 스타링크가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지에도 전부 다 여러분들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큰 기여를 한 겁니까? 적에도 인터넷 위성을 여러분들 수천 개 발사를 해가지고 페로 제도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인터넷이 연결되도록 만든 겁니다. 얼마나 큰 밸류를 제공한 겁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과 전혀 관계없을 정도의 하이스피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교류할 수 있는, 여러분도 다음에 한번 보시고 이 페로 제도 한번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만합니다. 페로 제도는 북대서양에 위치한 18개의 하산섬이고 인구는 5,500만 명입니다. 5만 5천 명입니다. 페로에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고래사냥 축제가 있는데 고래고기에 여러분들 수원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임산부들은 이렇게 고래고기를 못 먹도록 그렇게 고래고기가 맛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태계 최종 포식자니까 그런 고래고기 안에 이제 수원, 납 이런 게 많이 축적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리안 피터슨이라는 아마 해운업에 종사하는 CEO인데 플렉스포트의 창립자이자 CEO네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야기죠. 2, 3년 내에 전 항공사가 다 스타링크 여러분들 연결한다.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시간이 5시간 6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생산성이 오르냐. 내가 선택하는 비행기 선택할 때 제1기준은 스타링크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다 이야기죠. 그죠? 그럼 다른 방법도 있지 않냐. 다른 거는 비행기가 여러분들 와이파이 하나를 가지고 50명 100명이 나누어 가지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 비행기 기내에서 와이파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자주 끊기고 뭐 그냥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스타링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인별로 하나씩 다 연결하는 거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비행기들은 와이파이 하나 가지고 100명 고객들이 나누어 써야 되니까 문제가 많는데 여기에 리안 피터슨이라는 CEO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스타링크가 다 해결했습니다. 내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를 쓰면 스타링크 한 사람당 다 여러분들 스타링크가 연결되는 거죠. 로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전부 다 연결되니까. 다른 비행사는 다 여러분들 한 개 와이파이가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잘 끊기고 속도 느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마크 웨버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하셨네요. 스타링크가 연결되어 있냐 그 기준입니다.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이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 기준은 딴 거 없고 비행기 예약할 때 스타링크가 연결되어 있냐. 그러니까 어제 소개받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2026년까지 전부 다 갈아치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리안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이야기한 2, 3년 아니면 끝난다. 모두 다 스타링크 연결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이제 장사 못한다. 마크 웨버님이 아주 멋진 그런 코멘트를 해 주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참 여러분들 기술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선두에서가 여러분들 지금 기술 전쟁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최선두에 서가지고 최신 정보를 여러분 입수를 하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토요일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